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권법 제6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유권의 취득 관련된 부분들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유권 부분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쟁점인데요. 소유자의 이제 소유자가 물권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출석시험 정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시험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임차권이 있다고 생각한 선의의 점유자. 자, 선의의 점유자이긴 하지만 임차권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타주 점유자가 되겠죠. 타주 점유가 되겠죠. 선의의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멸실 훼손된 경우에 그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자,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었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죠. 그런데 그때의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타주 점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관리해야 되겠죠. 따라서 타주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비록 선의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면은 그에 대해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 틀린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신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생각한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였다면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갖게 되죠. 근데 그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점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임차인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했다든지 이런 선의의 점유자,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이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은 자의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근데 유치권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과실을 수취하고 그것을 자신의 채권에 우선 충당할 수는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해서 과실을 수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한테 유치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도 과실을 반환해야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한 선의의 점유자가 목적물을 사용하였다면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일단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그러니까 목적물에 대해서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 것이죠. 근데 그만큼 어쨌든 자기가 이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필요비도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도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필요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가 있죠. 자,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이런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이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과실을 수취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 자,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입니다.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권한이 있는 자가 건물을 증축해서 그 건물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경우와 달리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부합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이건 당연히 물건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매수인은 부합된 증책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합됐으니까 그렇게 되죠. 자, 5번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5번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는 소유권 유보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매도인의 보상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매도인이 있고요.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에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건물을 짓기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을과 병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을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해야 되겠죠. 자재를 구입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X라는 자재를 구입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X라는 자재를 활용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지었고 X라는 자재는 그 건물에 부합돼 버린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아서 X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체결된 거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매매 대금이 다 지급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갑한테 유보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을은 결국 X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이 X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 바람에 X라는 동산이 건물에 부합이 됐어요. 물론 이제 뭐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되는지 병한테 귀속이 된다. 건물의 소유권이 병한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을과 병 사이에 합의가 있던 경우겠죠. 자, 그렇게 병한테 귀속이 됐을 경우에 이제 X라는 물건도 건물에 부합이 돼버리고 마니까 그 X라는 동산의 소유권도 병한테 귀속이 돼버리고 말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부합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부합이나 그런 경우에 첨부 같은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부당이득에 관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갑이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이 아직 갑한테 유보가 돼 있지만은 이거를 병이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선의취득에 인정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갑이 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선이 무과실이라도 보상 청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 보상 청구, 선이 무과실이라고 한다면은 선의취득에 인정이 되어서 갑은 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점유자가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건물에 대해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자,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점유한 거니까 이 사람은 악의의 점유자가 되겠죠. 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나 또는 선의의 점유자나 자주 점유자나 타주 점유자나 상관없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203조의 비용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악이냐 선이냐 자주냐 타주냐 이런 그 점유의 태양을 문제 삼지 않고 있죠. 자, 그러니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7번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였지만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어서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맞는 말이죠. 자,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 비용상환 청구권이 203조에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하고요. 임대차 관계가 체결되었고 그 임대차 관계 속에서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상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가 반환 청구하더라도 203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번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과 을인데 X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근데 이제 X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병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을이 이 목적물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에 그 비용이
유익비가 될 수도 있고 필요비가 될 수도 있겠죠.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을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 기초해서 갑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진정한 소유자가 을에게 X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을은 병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203조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만약에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 관계에 의해서 처리될 만한 그런 성질의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203조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7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8번입니다. 자, 8번. 타인이 그 권한에 의해서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타인이 권한에 의해서 부동산에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이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된 경제적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자 그런데 그 부합 자체가 강한 부합이 돼버리고 난다면은 즉 그 아무리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지만은 그 부속된 물건이 그 이제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 경제적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강한 부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된 경우에는 비록 그 동산 같은 것들을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즉 부합이 일어나 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약한 부합의 경우에는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키면은 부합이 일어나지 않지만 강한 부합 같은 경우에는 권한에 의해서 물건을 부속시켰다 할지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한테 귀속이 되게 됩니다. 자, 8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갑이 건물 신축 공사 중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을이 이를 건물로 완공하여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부합의 법리하고 기존에 이제 짓던 건물들의 자재 같은 것들이 새로운 신축 건물에 부합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첨부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규정들이 유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건물을 완공시킨 사람에게 원시 취득한 사람에게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부합을 원인으로 하는 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첨부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의 요건도 충족이 돼야 합니다. 단순히 부합이 됐다고 해서 이제 부당이득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부합된 경우에 여기서도 선의취득이 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부당이득에 관한 요건들을 다 갖춘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보상 청구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소유권에 기초해서 어떤 방해를 했을 때 그 방해에 따라서 뭐 사용 수익을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현재의 방해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불법 점유한다. 이제 건물의 소유자가 불법 점유한다는 뜻이 되겠죠.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를 철거할 수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별도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갑이 있고요. 이제 갑이 토지의 소유자. 자, 그 다음에 을이 건물 소유자. 자, 그 다음에 병이 건물
점유자인 경우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점유자가 있는 상황에서 철거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병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점유자에 대해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을에 대해서는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는 퇴거를 청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을이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의 점유자이기도 한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점유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을한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건물에서 나가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에 대한 건물의 철거에 대한 그 이제 집행권을 그러니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을에게 별도로 건물에서 퇴거를 하라라고 한 청구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철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내쫓고 건물을 철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건물 소유자한테 철거를 청구했을 경우에 병이 점유하고 있다면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은 이 병은 건물 철거의 상대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게 철거 청구권에 기초해서 나가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별도로 병을 상대로 해서 건물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퇴거 청구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와 점유자,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철거 청구를 별도로 하고 또 다시 또 철거를 위해서 퇴거 청구를 해야 되지만은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철거 청구 이외에도 퇴거 청구까지는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석 시험이었고요. 이제 수업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건물의 구분 소유 관계, 이건 집합 건물, 이제 집합 건물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오늘날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집합 건물의 형태를 갖고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합 건물에 관련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다 동일한 그 일체성을 갖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문제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집합건물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동산 분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집합건물법은 이제 변호사 시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집합 건물에 관한 문제들까지는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너무 내용들이 많아요. 이걸 자체로 공부하려면은 거의 한 학기 이상을 공부해야 되는 정도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간단하게 살펴볼 그런 내용들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사 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은 수업 내용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법이긴 해요. 나중에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집합 건물에 관련된 그런 분쟁들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서 선점, 습득, 발견이 있습니다. 선점이라고 하는 건 무주물을 선점하는 것이고요. 습득이라고 하는 건 유실물, 이제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습득이라고 얘기하고요. 발견이라고 하는 건 매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것이 문화재인 경우에는 이제 학술, 기회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인 경우에는 국유가 됩니다. 비록 이제 선점한 사람이 있고 습득한 사람이 있고 발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국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255조의 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가 이제 국가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주물을 선점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주물을 선점한 경우에도 그것이 문화재인 경우에는 국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국유가 된 경우에는 무주물을 선점한 사람도 255조 제2항에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선점 습득 발견인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하, 혼합, 혼합, 가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합인데요. 이 부합 부분은 물권법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특히 이제 이 부합이라고 하는 게 소유권의 변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법조문을 조금 다시 한번 법조문을 확인해 보고 수업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부합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합은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칙적으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이 되면은 또는 부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이 되면은 부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이 된다는 얘기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증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나머지 건물 부분에 부합된다. 뭘 동산이 부합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새로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게 되면은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거나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는 경우에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다. 하지만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속이라는 말은 강한 부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부합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 부합의 경우에는 비록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목적물을 부속시켰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라도 부합이 돼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건 더 이상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권한에 의해서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에는 그러면은 부합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부합이 강한 부합인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권한에 의해서 목적물을 부속시킨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도 부합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7조에는 동산 간의 부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한 경우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훼손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분리하는 것이 의미가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고요. 어느 것이 주된 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에 따라서 합성물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산과 동산의 부합에 대해서는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 부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의는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을 구분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할 때도 이 정의를 그대로 활용을 해요. 따라서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에는 강한 부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부속된 경우에는 그 부합, 그러니까 권한에 의해서 이제 부합시킨 경우에 물건의 일부가 된 거긴 하지만은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비록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켰다라고 할지라도 부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 경우들 잘 한번 나눠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첨부의 효과, 이제 부합과 혼합 가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권리도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존속한다. 이 내용들은 첨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요건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261조를 한번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전 5조의 경우에 이제 첨부의 경우에 부합, 혼합, 가공의 경우에는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요 256조와 257조 사이에 부합에 관련된 내용들,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
강한 부합은 어떤 경우든지 물건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고, 약한 부합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권한이 없이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을 구분하는 것은 이 동상 간의 부합에 관한 정의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한 부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부합에 대한 설명들을 대충 다 끝냈는데요. 이제 여기 첫 번째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종을 구분할 수 없게 되면은 부합 당시입니다. 부합 당시의 가액으로 물건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합엔 예외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단서 얘기죠.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목적물을 부속시킨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부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한 경우에는 부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강한 부합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강한 부합이 아닌 경우, 즉 분리가 되더라도 그 분리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는 경우, 또는 분리하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만 그 256조 단서에 따른 부합의 단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임차권에 의해서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에, 자, 물건을 부속시켰을 경우에 이제 그 부합이 인정되지 않고 임차인이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여기 좀 여러분들 설명을, 뭐 틀린 설명은 아닌데요. 이걸 뒤에다 붙일게요. 여기다 좀 붙여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임차권에 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이 인정되지 않고 임차인의 소유물로 남게 됩니다. 자, 이 경우, 그러니까 부속시킨 경우에, 자, 이 경우는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부합을 얘기하는 거죠. 강한 부합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권에 의해서 부속시켰더라도 부합이 바로 일어나게 돼버리고 말죠. 하지만 약한 부합의 경우에는 임차권의 기초에서 부속시켰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그 물건을 철거해서 가져갈 수 있게 되죠. 그러거나 또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권을 이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속물 매수청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부속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이제 매수를 하였거나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물을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좀 내려가서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합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약한 부합의 경우에 그런 부합의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강한 부합의 경우에는 비록 권한에 의해서 목적물을 부합시킨 경우라고 할지라도 부합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은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아까 이제 동상 간의 부합의 정의를 활용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훼손되지 아니하면 물건을 분리할 수 없거나 물건을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물건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강한 부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개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강한 부합이 인정이 되고요. 자,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느냐,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지표 두 가지는 훼손하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는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분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하고,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과 그 물건의 가치를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한 부합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비록 임차인이 임차권의 기초에서, 즉 권한의 기초에서 목적물을 부합시킨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더 이상 독립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매수청권이라 이런 거 행사할 수도 없고요. 소유권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냥 부합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버리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합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부합이라는 말과 그냥 단순히 종물, 뭐 이제 주물이란 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도 다 부속이란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민법에서 부속이란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부합의 경우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민법 100조에서는 주물과 종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조에서는 이제 종물이라고 하는 거는 부속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 이때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부속물, 이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죠. 일물일권주의에서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소유자의 물건에 대한 종물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주된 물건에 대한 종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주물 종물 이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즉 주물의 소유자가 종물의 소유자이기도 한 경우에만 주물 종물 이론이 적용되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때의 종물도 독립된 물건이긴 하지만 그 물건도 부속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부합한다라고 할 때도 그때도 이제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추측한다. 그러나 권한에 의해서 부속한 경우에도 이 경우는 이제 이 부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속이라는 말은 부합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그러니까 이제 그 여전히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임차인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부합이 되는 경우가 아니죠.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합이 일어나지 않는 물건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그 부속은 부합의 부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물 종물의 부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합에 반드시 부합된 것만이 아니라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이제 다만 목적이 그 사용의 편익을 건물의 사용 편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그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도 부속한 물건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때 부속이라는 말은 당연히 강한 부합은 아니죠. 약한 부합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약한 부합이나 또는 부합과 상관없이 종물을 부속시킨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시켰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의 100조부터 646조까지 부속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부속이란 말이 각각의 조문에 따라서 부합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히 그 독립된 물건을 이제 사용을 위해서 부속시킨 경우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계속 부합에 관련된 얘기 하고 있는데요. 그 부합에 관련된 얘기 중에서도 이제 그 개별적인 다른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부합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권한에 의해서 건물을 증축을 했고 그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은 그 부합된 건물 자체는 증축된 건물 자체는 부합되지 않고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증축된 부분은 당연히 기존의 건물의 소유권에 부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수목의 경우에는 뭐 부합에 관한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되죠. 다만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 농작물에는 부합이 일어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짧게 경작물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이제 부합이 일어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류 탱크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내일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제 판례 부분 보면 살펴볼 텐데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에
주유소 지하에는 이렇게 유류 탱크가 있습니다. 그 유류 탱크에서 위쪽에 이제 주유기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유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서 기름이 나오게 되는 건데, 주유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유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주유소라고 하는 부동산의 종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류 탱크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되어 있는 부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합물에 대한 선의 취득인데요. 아까 얘기한 우리 출석 시험에 봤던 거. 수급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자재를 이용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한테 원시취득이 되면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위해 사용되었던 자재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도 도급인한테 당연히 귀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소유권 유보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급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자재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건물을 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선의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합된 자재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 부합이나 혼합 가공 같은 경우에 이제 부당이득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의취득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사례 문제까지는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라 사례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선택형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나 가공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이제 규정을 읽어보면서 이제 규정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호나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동산이 서로 섞여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호나의 규정이 적용되고요. 가공 같은 경우에는 동산에 노동력을 투입해서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그때 이제 가공의 법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첨부라고 해서 부합, 혼합, 가공까지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부합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제 임대차와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합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둬야 되겠죠. 이거는 선택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또 사례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소유권의 취득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잠깐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살펴보면서 또 관련된 쟁점이 이제 그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 청구권 세 가지가 있겠죠.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권과 그 다음에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그리고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소유물 반환 청구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요건은 당연히 소유자여야 되고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는 사람이 소유자여야 되고, 상대방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이렇게 이 두 가지 요건만 갖춰주면은 소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권한에 의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청구 원인, 요건 사실이 갖춰졌다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항변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기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권이나 지상권 또는 급부 보유력, 이제 매매 계약에 따라서 목적물을 급부한 경우에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그 급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급부 보유력도 권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X의 부동산을 갑이 을한테 매도를 하고 인도를 해주었어요. 근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이제 점유자일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갑이 소유권에 기초해서 을에게 X라는 부동산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을은 점유자이고 갑은 소유자니까 일단 요건 사실들은 갖춰진 것이죠. 자, 거기서 을이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항변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 을은 뭐 임차권이나 그런 건 없죠. 하지만은 급부 보유력이라고 하는 매매 계약상의 그런 계약법상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을을 갑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부 보유력 같은 경우에도 점유자가 소유자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항변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건 사실들 다시 하나씩 좀 살펴보죠. 첫 번째, 청구권자가 소유자였지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요건과 항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내용들을 다 분해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교과서에는 요건을 소유자, 그 다음에 점유, 그 다음에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다 기술을 하지만은 직접 소송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은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가, 피고가 입증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요건 사실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고, 항변 사유는 항변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겠죠. 재항변 사유라고 한다면은 재항변 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송 관계를 여러분들이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청구권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이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공유자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해서 보존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 1인도 단독으로 소유물에 대해서 공유물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를 현실적으로 갖고 있지 않지만은 점유 매개 관계를 기초로 해서 점유를 취득하는 자이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요.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만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간접 점유라고 할지라도 계약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민법 213조에 따른 반환 청구권 말고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차원으로서 반환 청구하는 것은 계약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상대방이 간접 점유자라고 할지라도 계약상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에게도 계약상의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인데요. 소유물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이나 수익이나 처분 권능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 그런 행위들, 이런 것을 방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토지 위에 건물이 서 있게 되면은 그 건물 자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건물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 배제 청구권의 일환으로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하고 있다면은 방해 배제 청구권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내용으로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인데요. 내 소유물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타인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소유권을 행사하는 처분 권능 자체가 제한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물의 등기가 타인의 명의로 돼 있다면은 타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역시 214조의 방해배제 청구권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을병정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방해 배제 청구권에 기초해서 갑은 을, 병,
정을 상대로 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을병정을 모두 다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사람들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통상의 공동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을, 병, 정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병합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도 을에 대한 소송 결과와 병, 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자,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정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여서 갑의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갑이 정한테 청구를 했는데 정이 등기부 취득시효나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결과적으로 갑의 정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더라 할지라도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말소 등기는 소위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위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승소 여부를, 그러니까 청구가 인용된다 여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나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나하고 여러분하고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없더라도 나는 여러분들한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위 이익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채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를 제기한 것은 기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소라고 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제기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거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묻는 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정에 대한 소가 패소가 돼서 등기부 취득시효나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어서 갑의 정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정에 대한 정의 취득시효 항변이 인정이 돼서 갑이 패소한다면 소유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소유자가 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말소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이 소유자여야 되고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순간에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갑은 패소할 수밖에 없겠죠. 청구가 기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갑이 정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했다가 정의 등기부 취득시효나 점유 취득시효로 인해서 갑이 패소한 경우 그럼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소의 이익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과 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인용이 됐어요. 근데 병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되거나 정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갑은 을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처음에 물권 총론 부분에서 공부를 했었죠. 물권적 청구권이 불능이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즉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가 인용이 됐는데 갑이 병이나 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정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돼가지고 갑이 패소한 경우 그런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가 갑의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인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집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불능이 된 거니까.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보비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 이제 여러분들 타인 권리 매매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을과 병 사이, 병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이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쟁점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해배제 청구권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철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비록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매수인 같은 경우인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건물을 매수하여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는 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도 철거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그 건물의 소유자한테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제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철거할 수 있는 처분권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도 철거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건물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이 내용들은 지금 철거 청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상대방과 관련해서 철거 청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기초에서 소유물에 대해서 방해가 있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보는 물권법의 사례 문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소유권에 기초한 이 방해배제 청구권에서 문제가 출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환 청구를 하거나 철거 청구를 하거나 등기의 말소 청구를 하거나 그런 쟁점들에 관련해서 나오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쟁점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 청구권에 관한 요건 사실들, 그 다음에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이제는 이제 소유권에 기초해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했을 경우에 그 소유자라고 하는 회복자, 그 다음에 점유자 사이에 그러니까 소유권을 반환해야 되는 점유자 사이 관계가 어떻게 규율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초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점유자에게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은 소유자가 다른 물권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소유자가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소유자를 회복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를 이제 점유 반환하게 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규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누군가 등기를 위조해 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을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병한테 팔고요. 병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정한테 팔았어요. 근데 정이라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돈을 들여서 목적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이 X 물건의 점유자예요. 여러분은 등기를 이전받고 그 다음에 자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등기가 위조된 등기였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진정한 소유자한테 X를 반환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죠. 물론 정은 자신한테 물건을 판 병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법률관계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뺏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뺏겨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자기가 산 동안에 권한 없이 이제 X라는 물건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정에 대해서 X를 사용 수익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자기는 X라는 집도 날리고 그 다음 매매대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는데 그동안 자기가 뭐 예를 들면 5년 동안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 5년 동안 살은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까지 갑한테 반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5년의 부당이득이라면 얼마예요? 뭐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1년에 600만 원의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요. 600만 원이면 5년 치면 3천만 원이잖아요. 거기다 이자까지 다 친다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정이 갑한테 반환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정이라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겠죠. 자기가 이 X라는 부동산을 위해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처음 취득한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유익비를 투입시켜서 건물을 좋게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필요비를 들여서 건물을 수리까지 했는데, 근데 집도 날리고 자기가 이제 매매 대금도 돌려받지도 못하고 필요비와 유익비 지출한 것은 다 갑의 이익으로 귀속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자기가 5년 동안 살았던 것에 대한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되고라고 한다면은 갑과 을 사이의 이해관계가, 갑과 정 사이의 이해관계가 너무 좀 그 불공평한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를 받는 경우에 그때 정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그래서 갑과 정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그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관계를 이제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민법 201조와 203조가 적용되는 것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로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제 그런 때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고요. 첫 번째,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과실수취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의,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기간 동안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익을 반환해 줘야 되는가, 부당이득으로서 소유자한테 반환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점유자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입니다. 정이 X라는 물건을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 훼손했을 수도 있겠죠. 뭐 철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내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철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소유자가 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정은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가 목적물을 멸신 훼손시켰을 경우에 어디까지 소유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점유자가 X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서 비용을 투자했어요. 비용을 투자했을 경우에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 비용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세 가지 문제가 이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은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법정 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 과실이 있죠. 이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물건에 대한 사용 대가로 얻은 금전 같은 것을 법정 과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수익, 이런 경우가 법정 과실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선의의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그것을 소유자에게 반환해 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선의라고 하는 것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오신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 생각한 것,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한 건데,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오신할 수밖에 없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실이라고 하는 건,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직접 사용한 경우를 사용이익이라고 얘기하고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고 임대수익을 받은 것을 과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사용이익을 누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과실에 수취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소유자한테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실수취권과 민법 587조의 관계인데요. 이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매수인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이제 그 소유권의 기초에서 반환하는 거니까 매수인이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수취하였다면 그러면은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 수취권을 갖고 있겠죠. 자,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매 대금이나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나 운용이익, 법정 이자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매매 대금으로부터 취득한 이득을 매수인한테 반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둘 사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이 무효가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도 선의의 점유자로서 201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면은 그 경우에는 매수인도 이자나 그런 걸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민법 587조는 여러분들 매매 계약을 공부할 때 배웠던 것이죠.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한테 인도하지 않았으면은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도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이 없게 되죠. 목적물에 관련돼서 매매 대금에 관련돼서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없다면은 다시 매매 계약으로 돌아가서 매매 계약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587조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세요. 특정물 매매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보면은 587조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이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과실은 매도인이 이제 수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그 경우에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587조가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매수인도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이제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201조에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587조의 정신을 이제 유추적용해서 매도인도 매매 대금을 이제 매수인한테 반환해야 될 때 그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나 운용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587조와 연결되는 것, 201조가 587조와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대로서 악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죠. 자, 이 과실을 반환해야 될 때는 201조는 과실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이제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악의 수익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부당이득 규정에서는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악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받은 과실을 반환할 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임대 수익이 있다면 임대 수익을 반환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임대 수익에 따른 이자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점유자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인데요. 이제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제 여기서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이라고 하면은 고의 과실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 고의 과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고의 과실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자, 악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되며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악의에 따라서 또 역시 이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선의, 악의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근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같은 경우 어떤 점유자예요? 임차인 같은 경우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라고 얘기하죠. 즉 타주 점유자라고 얘기하죠. 타주 점유자는 이 이제 점유자 회복자의 경우에 이렇게 책임을 완화해 주는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선의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약간 좀 그 타인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자기 물건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의 책임을 완화시켜 주는데 그런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그런 점유자 같은 경우에 타주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어차피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기 물건에 대한 주의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자가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을 멸시시킨 경우에도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소유회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도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상환청권이 문제가 되는데요. 비용상환청권의 행사 시점은 이제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또는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때 비로소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꼭 비교해 둬야 될 것은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바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 그때 이제 유익비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그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계약관계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203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의 기초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관계에 따라서 이제 갑이 임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인 경우에 이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기초에서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X라는 부동산이 뭐 예를 들면 병의 소유가 되었다 또는 병의 소유였다 라고 할지라도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계약관계에서는 비용상환청권이라고 하는 것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게 되면은 유익비상환청권 같은 경우가 포기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익비상환청권이 포기한 것이 되었는데 제3자한테 권리가 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제3자한테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하면은 타당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에 기초해서 그 계약관계에 따라서 비용 상환이 처리돼야 되는 경우 이제 그 계약관계 기초에서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 비용이 처리가 돼야 되지 이 경우에는 203조에 따라서 비용상환청권이 처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급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갑과 을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수급인으로서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도급계약에 따라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을이 제공한 노동력의 가치가 X에 반영이 되어서 이 X가 병의 소유였다라고 하더라도 을은 병에 대해서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용물 소권도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이 경우에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도급계약상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들은 다 말소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소급해서 이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처분행위들,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져 있던 중간 처분들은 다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더 이상 아니게 된 것이죠. 이제 그 경우에도 이제 결국 이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소되기 전까지 지출한 비용 같은 경우에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비용상환청권 같은 경우에는 선이냐 악이냐를 묻지 않고 비용상환청권이 인정이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이제 비용상환청권의 경우에는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비용상환청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쭉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특히 요건 사실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잘 공부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연휴 잘 보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